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법률이 있으면요. 우리 보통 그 법령이라 그러죠. 법령이라고 하면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기관에서 있는 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관련돼 있는 헌법기관의 규칙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빼서 법률화 시켰고요. 일반적으로 뭐 개별법들인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요것을 포괄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이 법률의 개별법에 예를 들어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개보법 29조에 돼 있습니다. 29조에 돼 있는데 이 29조가 굉장히 한 두세 줄로 이렇게 법률로 뭐 안전 조치를 해라. 뭐 요 정도 뭐 훼손, 분실,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안전 조치를 해라. 뭐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사실은 이 법률에다가 다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행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데 요 법률과 시행령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법률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법률이 뭐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법률 입법을 하고요. 뭐 국회 입법이라든지 입법을 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정부 입법안이 있고요. 정부도 법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안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뭐 개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있고 국회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안이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의원 그 발의 시스템 뭐 이런 쪽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등록이 돼서 뭐 자구검사서부터 법제처 뭐 이렇게 그 소구심사인가 자구심사인가 뭐 이런 걸 통과하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통과하고 나서 이런 데 시간이 걸리죠.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죠, 공포. 근데 이 공포 되기 전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청회가 이루어집니다. 공청회. 요럴 때마다 이제 보통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간이 걸립니다.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끝나게 의견 수렴한 다음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 2차 개정 데이터 3법 이후에 작년 2020년 8월 5일 이후에 어, 가명정보 도입이라든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시행령 14조 2항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중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요것이 이제 2020년 2월 4일 날 이제 공포가 되고 시행인 6개월 후인 어, 8월 4일 날 이후에 8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공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2차 개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 3월 달, 2월 달에 공청회가 끝났고요. 3월 달 내지 4월 달에 의견 수렴해서 이제 뭐 공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되면은 시행이 되면 하반기 때 올해 2020 뭐 일정대로 간다면 2021년 하반기 때는 이제 2차 개정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왜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 어떤 그 공청회 했을 때 패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작년에는 그냥 물리적 화합이 있었다. 물리적 화합이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 개정은 화학적 결합이다. 그때는 물리적 결합이었는데 지금 화학적 결합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 그 망법과 개법법을 어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합시킨 거죠. 결합시킨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기회를 주는 좀 완화시키는 이런 측면의 데이터 3법이 1차적으로 됐다라면 2차 법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보 주체 입장으로 지금 개정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안전에 대한 조치입니다. 안전에 대한 조치. 뭐 가명정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의무사항도 책임성도 강화시켰다라고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안전성에 관련돼 있는 보호 조치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그 다음에 개법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이렇게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고시 이렇게 해서 고시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물리적 결합을 얘기했는데 물리적 결합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망법이 지금 특례 조항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근데 이게 만약에 2차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을 개법법 안으로 하나로 특례 조항이 조정이 되면서 개법법 안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 형태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수범자들이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그다음에 뭐 영리를 추구하고 법에 대한 어떤 정합성, 뭐 이런 부분들을 혼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전성 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로 지금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실효성이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인증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SMS P 관련돼 있는 제도도 지금 빨리 그 심사 리스트도 체크리스트도 좀 빨리 변화돼서 지금 현재 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쫓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보법에서 망법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개보법이 있는데 여기서 망법이 이제 특례 조항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각각에 딸려 있었던 개보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고 망법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있는 곳이 안전에 관련돼 있는 거, 요 부분들도 빨리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요 기준 고시를 보시면 요렇게 고시가 따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개정이 된다고 하면 2차 개정이 됐을 때는 이 개보법 안으로 특례 조항이 아닌 만약에 이것이 개보법으로 녹아서 들어간다라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도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된다. 제가 뭐 한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관련돼 있는 이런 세부적인 29조 개인정보법 29조의 안전성 조치에 관련된 안전성 조치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고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ISMS-P 인증심사 관련돼 있는 리스트도 빨리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이미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이런데 하위 법령들이 하위 기준들이나 규정이나 지침들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은 과연 그 수범자 포소 범위에 있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조금 있다가 뭐 심사를 받아야 될지 조금 있다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차 개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고시도 좀 바뀔지 안 바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상위 법률은 개보법 제 29조 되고요. 그 다음 시행령도 있겠죠. 시행령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규정이나 지침을 보게 되면 항상 1조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법을 계속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2항, 24조 3항, 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또 제21조,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고시의 1조에 가장 포인트적으로 우리가 포커싱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안전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은 뭐 이렇게 뭐 최소한의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얘기인데 다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법률상 불이익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손해배상이라든지 기타 송사로 이어졌을 때 불리한 위치에 따른다. 법원은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어떤 그 기준 잣대로 위반 사항으로 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요 문맥에 내포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요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2조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이나 뭐 규정 지침에서 이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뭐 용어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뭐 정보 주체란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보 주체라 함은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정의라는 부분 이것의 법률적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법률적 정의 이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권 해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그 정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관련 그 조문을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좀 반드시 반복해서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강조드립니다. 자,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동, 연계, 뭐 저장, 가공, 편집하는 17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의 정의 부분에 처리라고 나오는 그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보죠. 내 정보는 내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식별된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각 그 개인 정보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파일이 또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파일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용어는 똑같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뭐 여기는 정의가 다르고 저기는 정의가 다르고 이러면 달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법법에 나오는 그 개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DBMS죠. DBMS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그런 정형적인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DBMS가 아닌 비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적 데이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이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개인정보 파일은 DBMS, 그 다음에 업무용 PC에 있는 거, 업무용 PC, 요건 서버에 있죠. 서버에 있는 거고, 요건 업무용 PC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는 외부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개인정보 파일로 축적이 되면 정의할 수 있겠죠. 자, 3번 개인정보 처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업무를 목적으로, 여기 업무가 돼야 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여기서 개인정보 파일은 앞에 있는 요 앞전에 그 두 번째 설명했던 그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일회성 업무,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단순한 일회성이라도 반복적으로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업무적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완전한 일회성 업무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되고요. 공공기관에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특수 설치 관련되어 있는 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교육단체 기관들도 다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일반 취급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취급자는 아니고요. 뭐 1인 기업자 뭐 이런 경우가 업무를 목적으로 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냐.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수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요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사적으로 만약에 어떤 이런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운전자 그 면허장 시험장에서 어떤 그 경찰관이 어떤 개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정보 주체가 그에 따라서 이제 항의하는 이런 뉴스화된 부분들이 있죠. 이랬을 때의 그 개인은 사실은 취급자입니다. 취급자. 그 취급자는 뭐냐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취급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지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적인 거와 사적인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까지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적인 개인과 사적인 개인 간의 법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포섭 범위가 되는 수범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업무 목적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요번에 2차 개정 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정하는 그런 법이 좀 개정될 상황으로 된 것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제 조금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이 중요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14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이나 집단을 말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안전성 그 유형별로 과거에는 이게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그냥 지침을 그냥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소상공인이 무슨 뭐 방화벽을 뭐 구축을 하고 침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자를 쪼갰습니다. 그죠? 쪼개가지고 이 유형 1에 해당되는 사항, 유형 2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유형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은 좀 면제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인지 여기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무슨 조항에 대해서 내가 수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한 조치를 여기서 말한 최소한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부 주체를 위해서 더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는 최소한을 지켜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32조 2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영 32조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 보면 책임자 CPO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래서 공공기관은 뭐 3급 4급 뭐 이런 식으로 급수를 나누어서 그 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표나 임원 이렇게 뭐 어떤 일정한 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GDPR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DPO라는 제도로 어떤 그 개인정보 업무 처리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성.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과 예산 인력입니다. 예산 인력을 확보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이래서 요 용어 하나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법률 조문은 이런 정의를 이렇게 조합해서 짜맞춰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법률 조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 따른 여러 가지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조문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강조드리지만 정의를 반복적으로 또 읽고 해설서를 보시고 숙지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등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 요건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외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 모든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어, 그런 사람들은 취급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취급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파견 근로자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업무 처리하는데 엑셀이라든지 어떤 화면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아이핀이나 GP인으로 해서 만약에 로그인해서 그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처리 여기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처리하는 이건 생성, 수집, 저장, 연동, 연계 이런 17가지 행위를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7개를 하는 요런 처리 행위를 하는 요런 경우에는 모두 취급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도 질문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등 그 개인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개인정보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DBMS 쪽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 일반적인 윈도우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아파트에 만약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소 프로그램을 이제 어디서 해가지고 세탁소 이제 받고 이러면 머리로 다 뭐 이렇게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이렇게 장부에다 적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몇 동 몇 호에 누가 홍길동에 살고 이렇게 계속 축적이 돼서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 분석입니다. 위험도 분석은 역량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업무 처리하는 건데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역량평가 위험도 분석을 해서 뭐 상관이 없다.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곳이 면제가 가능하겠죠. 면제. 그래서 위험도 분석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라는 것도 이제 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보 주체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 문자열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뭐 굉장히 뭐 어렵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자, 요 용어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요렇게 해놓고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뭐냐 이렇게 하면 뭐 비밀번호입니다. 뭐 패스워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패스워드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법률적인 용어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13 정보통신망이란 이게 이제 망법이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하나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그 다음에 이 법률도 개보법이 하나 있고 망법이 특례 조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고 또 이렇게 또 언급해 놓은 것도 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2조 2호에 따라서 전기통신 설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나열되어 있는 요거에 조금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의미를 조금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의에 대해서 가로넣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통신망 이렇게 적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무선망인데 불특정 다수가 무선 접속 장치 AP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공개된 무선망, 공개된 무선망이다. 와이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된 무선망 이렇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 다 아시죠?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우리가 모바일 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정보가 있죠. 암호화 할 때 이제 바이오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바이오 정보란 지문, 홍채, 정맥, 음성, 필적,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도 들어갑니다. 음성. 그 다음에 필적도 들어갑니다.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가로, 행동적 가로, 신체적 행동적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뭐 이런 것들도 바이오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써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바이오 정보, 필적, 음성 필적, 요 후단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지문, 얼굴, 홍채 뭐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음성과 필적 이런 부분들도 바이오 정보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경우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RS로 만약에 과거에는 뭐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뭐 기록하십시오. 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음성으로 했다라고 하면 암호화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를 음성으로 수집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자, 17 보조 저장 매체, 이동용 디스크, USB, CD, DVD 자료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보조 저장 매체 뭐 다들 아실 것이고요. 망분리 때문에 내부망, 외부망이 인터넷망이 있는데 내부망입니다.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논리적 망분리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우리가 내부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망. 그 다음에 이제 접속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최근에 작년인가요? 이 접속 기록에 관련된 개정도 있었는데, 접속 기록이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계정, 이것도 중요합니다. 계정, 접속 일시, 접속 시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 업무, 계정, 그 다음에 접속 일시 몇 시 몇 분에 접속했는지, 그 다음에 접속지 정보, IP 정보, IP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 어떤 것을 뭐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수행 업무, 열람했는지, 조회했는지, 삭제했는지, 이것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접속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접속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까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이 가능한 상태. 송수신이 가능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가 뭐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접속되는 세션을 끊거나 이런 부분들도 나온 형태가 이런 그 접속을 조금 더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차단시키려는, 그래서 어떤 외부 위협으로부터 침해 사고로부터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형태로 또 이런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용 단말기란 이제 마지막인데요. 관리용 단말기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 운영 또는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용 단말기. 자, 관리하거나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뭐 콘솔도 되겠고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시스템이 있어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접속 시스템, 사용자 접속 단말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관리자죠. 우리가 사용자하고 사용자와 이용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뭐냐면 우리 그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일반적인 뭐 정보 주체가 가장 많겠죠. 정보 주체라 말하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혹은 뭐 정보보호 처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뭐 이런 것을 뭐 패스워드 접속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용자가 이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런 개발 보안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단말기를 우리가 관리용 단말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